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023년 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초코파이 특강,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뵀었는데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3년도 3회 전기기능사 필기를 준비하는 초코파이 특강, 즉 핵심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과목인 전기 이론부터 약 42문제 정도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큼은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격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이 교재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번개 배송 전기기능사 필기 메뉴에 가시면은 직접 이메일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교재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러데이 관이라는 말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플러스, 즉 양의 전하가 있고, 자 이쪽에 음의 전하가 있게 되면 양과 음의 전하가 일종의 튜브, 이런 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 전위가 이동하게 된다. 즉 이 정부 전하 사이에 이 가상의 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데이 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을 부르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1쿨롬이라고 한번 해보죠. 1쿨롬일 때는 전속은 여러분 몇 가닥이 가게 되는 거죠? 전속은 하나가 되는 거죠. 1쿨롬일 때 하나, 2쿨롬일 때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쿨롬일 때는 여기 하나의 전속선, 두 개일 때, 즉 2쿨롬일 때는 두 개의 전속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과연 그렇다면 그럴 때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분의 1 줄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2분의 1 줄만큼이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될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4번이 되겠죠. 2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배율기 하나, 분류기 하나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은 배율기 그릴 거고요. 자, 이쪽은 분류기 그릴 겁니다. 배율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일단 전압원이 있게 되면 이 전압원을 우리가 전압계로 측정할 수가 있죠. 이 분류기는요, 여기에 전류원이 있게 된다면 이 전류원의 이 전류를 전류계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율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전압계로 사용하는 전압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전압계의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배율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는요, 전류가 너무 커서 이 전류계로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옆에 하나의 더 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떻게 결선하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렬로 결선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배율기는 직렬로, 그 다음에 분류기는 병렬로 결선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보게 되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고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하였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는가 물어보고 있죠. 합성 저항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두 개일 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말로 할게요. 두 개일 때는요, 어떻게 하죠?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개가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개일 때 합성 저항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되는데, 이 계산값을 일단 우리가 통분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합성 저항은 이렇게 돼요.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그 다음에 R3 할 수 있고 분의 여기다가
R1, R2, R3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기와 같게 나온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1번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4번.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내내 이렇게 쭉 펼치게 되면은 이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게 돼요. 이 가운데 R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RR이니까 이 R, 오른쪽에도 RR이니까 이 R 되어 있어서 이 세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합성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분의 1, 분의 1, 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2R 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2R분의 1 분의 1 계산하면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아마 합성 저항은 그냥 2분의 R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R은 2옴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옴이 됩니다. 답은 1번. 5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합성 컨덕턴스요? 자, 일단 합성 저항부터 한번 더 구해보죠.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2와 3이니까 2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이제 5옴이 될 거고요. 그럼 합성 컨덕턴스 G는요? 저항분의 1 하는 것이 우리가 컨덕턴스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5분의 1 하게 되니까 이거 0.2 모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0.2, 4번입니다. 6번. 전원이 6V인 회로에 0.5모인 컨덕턴스가 접속되어 있다.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볼게요. 일단 전원이 6V고요. 전원이 6V니까 자, 이렇게 회로에서 전원이 6V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때 저항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컨덕턴스가 0.5모라고 합니다. 0.5모, 컨덕턴스와 저항은 서로 역수의 관계니까 저항으로 나타내게 되면 0.5분의 1 하게 되면 이거 2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 계산하면 되죠. 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R분의 V, R분의 V 하게 되면은 R 값이 2고 전압이 6이니까 자, 이것은 3A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컨덕턴스로 나오게 되면 일단 저항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2번 3A가 됩니다. 7번. 15V의 전압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 컨덕턴스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내 이게 똑같은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5V에 3A가 전류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 R 값은요. R은 I분의 V죠. I분의 V. 자, 지금 3A, 그 다음에 15니까 이거 5옴이 되죠. 그럼 컨덕턴스 얼마입니까? 5분의 1 하니까 0.2모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5옴짜리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설도 나와 있게 되는데 5옴짜리가 5개 직렬로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직렬로 5개가 있으니까 25옴이 될 거고요. 다음에 병렬로 놓을 때는요. 병렬로 놓을 때는 5옴짜리가 5개 있으니까 5분의 5 하니까 이거는 1옴이 되겠죠. 몇 배입니까? 25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직렬 연결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거 25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병렬은 이 직렬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는 25분의 1이 되겠죠. 답은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무엇인가? PQX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넷, 이 있는데 P, Q, X, R. 이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되죠. 즉 P, R과 X, Q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보기에서는 X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양쪽을 우리가 Q로 나누게 되었을 때 Q분의 P, R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정한 값을 가진 콘덴서 10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10페러짜리 1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페러짜리 자 10개라고 해볼게요.
자, 이것을 직렬로 놓을 때와 병렬로 놓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직렬로 놓을 때는요, 10분의 10이니까, 자, 이것은 1페럿이 될 거고요. 다음에 병렬로 놓을 때는요, 이것이 10페럿짜리가 10개 쓰니까 100페럿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긴요? 1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답은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2번이 답이겠네요. 11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것의 외부 저항 4.5ohm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한번 회로를 직접 그려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5V, 0.25ohm짜리 10개가 있으니까 이 전원은 몇 볼트가 됩니까? 전원을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내부 저항 그리고 전원이 1.5V가 10개니까 15V고요. 그쵸? 0.25ohm짜리 10개니까 여기는 2ohm이 되겠죠. 0.25ohm짜리니까 내부 저항이.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몇 ohm짜리 저항을 놨냐면은 4.5ohm짜리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R 값이 6.5분의 V 15 하게 되면 2.5A인가요? 답은 2.5A입니다. 2.5가 아니라 2.3이네요. 그렇죠? 2.3. 답은 2.3A가 됩니다. 12번. 어느 가정집에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 만약에 이게 어떤 식을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모르게 된다면 그래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킬로, 와트, 아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킬로와트랑 아워를 곱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킬로와트는 얼마예요? 60W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이거 600W죠. 600W 곱하기 아워 몇 시간 사용했습니까? 그 다음에 20시간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12,000kWh가 되죠. 12,000kWh. 그러니까 12kWh.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220V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죠. 13번 1칼로리는 약 몇 줄인가? 1줄이 몇 칼로리가 되는 겁니까? 1줄은요 0.24 칼로리죠. 그쵸? 1칼로리는요 4.18 줄이 되죠. 이거 역수치하게 되니까 원래 0.24가 아니라 0.23 뭐뭐뭐뭐 이렇게 되는데 0. 우리가 대략 24라고 놓게 됩니다. 4.18 줄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4번 초사는 용에게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식으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전기 화학에서 석출량 W는 어떻게 됩니까? K, I, T 이렇게 계산하죠. 자, 이거는 화학당량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시간은 반드시 뭐로 나타낸다? 초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화학당량 하게 되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전류 하게 되면은 1. 그 다음에 시간 하게 되면은 2시간인데 초로 하게 되면은 3600초가 2시간이면 7200초가 되죠. 7200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한 7.92g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15번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화학당량과 어때요? 총 IT는 Q, 전기량이니까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비례하게 되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을 말로 물어본 게 1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6번 열전대는 무슨 효과를 이용한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 금속 하나 그 다음에 두 금속을 접했어요. 자, 두 금속을 접해서 열을 가했더니 기전력의 변화가 있다. 이거 무슨 효과죠? 열을 가했더니 기전력의 변화가 있다. 콘스탄탄이랑 구리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 이거 우리가 온도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하죠. 이 반면 이 두 금속을 놓고 이제 반대되는 거. 기전력을 가했더니 열의 변화가 있다. 우리가 조그만한 전자냉장고 같은 거, 미니 냉장고 같은 거 이런 원리. 이거 뭐죠?
펠티의 효과죠. 그쵸? 비스무트, 안티몬 같이 넣어가지고 전류를 가했더니 열의 흡수 또는 발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16번은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17번은요.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의 접점에서의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온도 변화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18번. 이옴의 저항에 3A의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에서 열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이거 단위는 이 칼로리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H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0.24에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0.24 놓고요. I제곱.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R.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2이고요. 그 다음에 T. 시간은 초로 하게 되는데 1분이라고 했으니까 60초 계산할 수 있겠죠. 딱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답은 3번. 네. 259. 19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자유공간에 있을 때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진공 중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쿨롬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힘 F는 이렇게 되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Q2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Q1, Q2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넣을 수 있고, 거리는 2죠. 2m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넣게 되면은, 자, 이 값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5.4 단위는 뉴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번. 비유전율이 2.5인 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6제곱 쿨롬 퍼 제곱미터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속 밀도라고 해서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E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 이렇게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곱하는 거니까. 이때 지금 전기장의 세기 물어보는데 이 E가 전기장의 세기예요. 그럼 여기서 E는 어떻게 구하게 됐을 텐입니까? 자, E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E는 요거 밑으로 가게 되면은 즉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전속 밀도 T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지금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입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 비유전율이 얼마입니까? 2.5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 해설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기력선은 어떻게 됩니까?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가고요. 접선 방향이 점의 전장의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4번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가 아니라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답 4번이 되죠. 22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죠. 그쵸? 몇 가닥이 나오게 되느냐? 엡실론 분의 Q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기장이 얼마나 세냐? 즉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가 되는가?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그쵸?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쵸? 여기서 만약에 진공의 투자율 물어보게 되면요. 이때는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23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24번. 진공의 투자율 물어보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쵸?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투자율의 단위. 헨리 퍼 미터. 자, 유전율의 단위. 패러드 퍼 메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전율은 내 유전자가 FM이다라고 FM 이렇게 외웠고요. 그쵸? 투자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공부하는 거? 바로 휴먼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HM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25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게 되죠.
26번 10 마이크로패러드 콘덴서에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할 때 필요한 전압은 자 일단 에너지는 2분의 1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CV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V의 제곱 계산하게 되니까 이 V 값을 알고 싶다면 V는 어떻게 2분의 C니까 C분의 2 W를 이렇게 루트 씌운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W가 얼마라고 했냐면 45라고 했고요. C가 얼마라고 했냐면 10 마이크로패럿이라고 했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V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V 값은 3000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다른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2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27번 다음 중 비투자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큰 걸 가지고 강자성체라고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분명히 수업할 때 들었던 내용으로는 외우는 방법이 니, 코, 철, 망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보통 부르게 됐고요. 보통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리고 이제 1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비투자율이 가장 큰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뭐라고요? 강자성체라고 했잖아요. 강자성체 재료가 뭐라고요? 니, 코, 철, 망, 니콜, 철,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중 정전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정전기를 이렇게 막는 것 역시 어떤 것만 가능합니까? 강자성체만 가능하죠. 강자성체는 바로 뭐예요? 니, 코, 철, 망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자기회로의 길이의 L미터, 단면적 A 제곱미터, 투자율 뮤일 때 자기저항을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뮤가 우리가 뭐죠? 이게 바로 투자율이 되고요.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뭐죠? 면적이 되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되는데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죠. 30번 환상철심에 감긴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서 20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건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30번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철심 같은 것에다가, 감았다는 거예요. 코일을. 감게 됐을 때, 자, 여기 힘 F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되고, 여기에 감은 횟수가 N회 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NI예요. 결국 감은 횟수와 전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이죠. 여기 전류고 이쪽에 권수니까. 지금 힘이 2000이니까 여기가 5A 흘렸을 때 N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얼마에다가 5 곱해야 2000이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수는 N은 얼마? 400회가 된다. 답은 4번이 된다. 31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감은 횟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31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이거 구하는 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말로 할게요. 직선일 때, 무한장 직선 도체일 때 H는 E, 파이, R 분의 I. 그 다음에 원형 도체일 때는 ER 분의 NI, 환상철심일 때는 E 파이 R 분의 NI 이렇게 구하죠. 지금 여기 원형 코일이라고 했죠. 원형 코일이니까 자기장의 세기 H는 ER 분의 NI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은 R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R은 평균 반지름이 10c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1m가 되죠. 분의 권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10회이고 20A 전류가 흘렀다니까 자, 여기 10회고 그 다음에 20A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1000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올바른 공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H는 E 파이 R 분의 NI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33번 공기 중에 10c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의 왕복 전류가 흐른다면 이때 단위 길이당 0.04N의 힘이 작용했다면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3번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있고 이 두 개의 도선의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왕복이니까 서로 전류값이 같겠죠. 여기 I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 미터라고 했을 때 이때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힘 F는 거리 분해. 자, 이 I1, I2니까 이 I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단위 길이당 0.04N이 작용했대. 여기가 0.04래요. 막 이제 해설처럼도 놓을 수 있지만 그냥 식 가지고만도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10cm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에 10cm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이게 0.1m가 되겠고요. 그쵸? 0.1m가 되겠고. 자, 전류 몰라요. 그쵸? 2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이게 0.04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얼마를 넣어야 0.04가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41 나오게 될 겁니다. 34번. 자체 인덕턴스 300mH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저기 코일에 우리가 축적되는 에너지도 구할 수 있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요. 자, W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에 LI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L이 0.3 헨리, 그쵸? 300mA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5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전체 저장되는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0.3 곱하기 5의 제곱.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면 계산기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딱 보는 거랑요 실제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한번 직접 해봐야 여러분 더 익숙하게 된다니까요. 계산기로 잘 안 될 때 있어요. 흔히 또 이렇게 제곱 같은 거 막 할 때 실수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실수들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한번 딱 봐서 완전히 다 기억하고 다 암기할 거면은 다 서울대 갔죠. 그렇죠? 다 수능 다 만점 맞죠. 근데 세상에 일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직접 한번 써보면서 직접 말하면서 직접 더 생각을 되뇌이면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을 할 수 있는 비법이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해서 답이 이렇게 2번처럼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35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36번. 자체 인덕턴스가 160,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이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이고 가동 접속을 하면 가동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밑줄. 가동에다가 밑줄. 그럼 서로 더해진다는 거죠. 이때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죠.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 가동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M으로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L1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60에 250이라고 했어요. L1, L2가 160 플러스 자 250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라고 했어요. 150 계산하면은 그 값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게 되면 아마 71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37번. 전격 전압이 380V인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이 50kW이고 자,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의 전력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자, 단상일 때 전력은 그냥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게 삼상이 되게 되면 삼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루트 3에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지금은 코사인 세타 역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루트 3 VI 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계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해설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56 나오겠네요. 38번. V는 1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I는 10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기준이라고 놓고요. 지금 전압 보게 되면 전압은 플러스 4분의 파이예요.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이니까 4분의 파이 하게 되면 45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V 45도 빨라요. 기준보다. 그런데 전류는 지금 2분의 파이래요. 2분의 파이는 90도죠. 그쵸? 이 전류는 90도 더 빠르대요.
45도. 45도. 문제.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긴요? 45도 더 앞서죠. 4분의 파이만큼 더 앞서게 되죠. 답은 3번. 39번. RLC 직렬회로의 공진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39번. 자, XL과 XC가 같을 때 우리가 직렬 공진이 되죠. 자, 이때는요. XL은 오메가 L이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자, 이때 바로 직렬 공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은 1번이 되죠. 그쵸?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40번. 평형 3상 교류회로의 Y회로로부터 델타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이 등가 변환 문제는 이렇게 Y에서 델타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임피던스를 몇 배 해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Y가 보통 더 저항이 크기 때문에 델타로 가게 되면은 저항이 더 작아지게 되고요. 똑같은 저항을 놓게 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작아지게 되니까 등가 같은 값으로 만들고 싶다면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3배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 여기가 3ohm짜리라면 여기다가는 9ohm짜리를 놓아야 합성 저항이 똑같아진다는 뜻이겠죠. 이 임피던스를 몇 배 한다? 3배로 한다. 41번. 어떤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60Hz, 전압의 시료값이 20V일 때 순시값은 어떻게 되는가? 순시값의 표현은 이렇게 되죠. 최대값, 그 다음에 오메가 t. 이 최대값은요. 순시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20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죠. 다음에 지금 주파수가 60Hz니까요. 오메가는 2파이F죠. 여기는 그러면 120 파이 t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60Hz일 때. 20 루트 2가 들어가고 120 파이가 들어가는 거. 답은 4번이죠. 42번. 그림과 같은 B사인파의 제3 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게 되면은 t 주기가 얼마예요? 20ms잖아요. 그쵸? 그럼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F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지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니까 주파수는 50이 되겠죠. 그쵸? 그럼 50Hz인데 이때 3고조파니까 3배가 되는 거니까 50 곱하기 3 하면은 150Hz가 되겠죠. 맞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이론과 관련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사실 계산해봤자 이 식이 한 3줄 이상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간단하게 한 2줄, 3줄 정도에서 끝나게 되니까 막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도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험 보는 전날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계산식 정도는 충분하게 다 풀어야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어서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전기 기기는 몇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냐면 역시 42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류기에서는 3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수 요소죠. 1번.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계자, 자속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자, 기전력을 만들어 주고 세 번째는 이 정류자,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기전력. 이 기전력을 발전기에서는 만들어내고 만약에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자의 역할이 됩니다. 1번이 되죠. 2번. 자속 밀도가 0.3 웨버 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의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체가 받는 힘의 세기, 앞에서 자속 밀도, 전류, 길이, 그 다음에 각도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식 하나밖에 없어요. F는 어떻게 됩니까? B, I, L, 그 다음에 sin, 세타. 자, B 값이 얼마냐면요. 0.3이에요. 그쵸? 자속 밀도가 B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5고요.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sin 60이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값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2.6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2번이 되죠. 3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자, 근데 지금 이 전격이 1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브화가 109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너무 쉽네요. 그쵸? 자, 그럼 전격이 100이고요. 109 빼기 100. 하게 되면 100분의 9, 9%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4번. 다음 중에서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장 유효한 거는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적 각도를 이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4번에 균합환을 설치한다. 이거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우리가 다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하죠. 답은 4번입니다. 수하 특성 이렇게 이야기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차동 복권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자, 수하 특성 나오게 되면은 수하라고 나오게 되면요. 이거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6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그 다음에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얼마인가? 여기서 1800rpm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도 없는 말인데 괜히 이제 주어지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 자, 이런 얘기죠. 여기 전동기가 있게 되는데 이 가해준 전압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흘러 들어올 때 자, 가해준 전압이 일단 100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1옴 여기 저항이 있게 되는데 1옴이고요. 그 다음에 흘려 들어가는 전류가 10A죠. 그럼 여기 역기 전력 이때 가해준 여기 전압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은 이제 여기서 빼는 거죠. 그렇죠? 걸어준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뺀 게 걸린 게 되니까 100에다가 10 곱하기 1 하게 되면 10V 100 빼기 10 하게 되면 여기 얼마? 90V가 걸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역기 전력은 그래서 90V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직류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200rpm이고 속도 변동률이 2%일 때 무브화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기처럼 어렵게 구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풀지 말자고요.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전격 속도분의 무브화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각 이거를 이항하거나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각각 그냥 대입해서 금방 풀 수도 있죠. 지금 전격 속도가 1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1200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속도 변동률이 2%래요. 0.02라는 거죠. 그러면 무브화가 얼마일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브화 속도가 전격 속도보다 더 높죠. 일반적으로. 따라서 1200보다 더 높은 거를 골라보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겠습니까? 1번 한번 여기다 넣어보고 2번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풀게 되면 금방 딱 답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밑에 이항하는 것처럼 혹은 공식을 막 좌우 바꾸는 것처럼 어렵게 풀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답은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1224 나오게 될 거예요. 8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면 토크는 기존 토크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본다. 직류 직권전동기는요. 토크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속도는 어떻게 된다?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2분의 1로 하게 되면 토크는 얼마가 됩니까? 4배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9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가? 여러분 발전기의 효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효율식이 있게 되는데 발전기는 뭐가 2번 나와야 됩니까? 전기를 빼는 거니까 출력이 2번 나와야 되고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이 2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입력분에 어떻게 됩니까?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입력이라는 말이 2번 나오게 푸는 것이 전동기의 규약 효율식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죠. 10번 출력 15kW 그 다음에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몇 킬로그램 미터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토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0.975 n분의 P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n분의 P 하게 되니까 1500분의 15,000 하니까 10이죠. 10 곱하기 0.97은 얼마예요? 그럼 9.75 이 정도 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부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별표 한 3개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치세요. 이 문제다가. 별 3개.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다가 설치한다. 답은 4번이 되죠. 1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땡땡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이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기기로서 회로에 땡땡 접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고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것 이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고압의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것 이거 뭡니까? 우리가 포텐셜 트랜스포머 혹은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거 PT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VT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전압이니까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PT 혹은 병렬 설치한다.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13번 변압기의 1차 권해수가 80회, 2차 권해수가 320회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 80회 감고 그 다음에 320회 감았어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겁니까? 8에다가 320이니까 4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4배로 했을 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라면 자, 1차 측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에다가 4배를 했길래 100V가 될까요? 여기 25V였을 때 4배를 하니까 100V가 됐겠죠. 답은 2번이죠. 14번 변류기 개방 시에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답은 1번이 돼요. 15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손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손이 있고요. 동에서 생기는 손실. 또 하나는 철손이 있어요. 철손. 이 동손, 철손 놓을 수 있는데 동손은 대부분 부하손이에요. 이 철손은 무부하손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이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 류, 손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히스테리시스 손. 이게 한 철손의 80% 정도를 차지하죠. 와레손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 무부하손,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도 일단 일종의 시동 걸고 있을 때 우리가 기름을 먹는 것처럼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이 철손입니다. 그렇죠? 와레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철심을 성층하고요.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광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철손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16번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사용하여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 뭐요? 규소광판을 왜 사용하냐라고 하게 되면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성층 왜 얇게 썰어서 쌓느냐라고 하면 와레손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규소광판을 왜 쌓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죠. 17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싶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먼저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네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 이걸 우리가 BH 커브라고 하게 되는데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 구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하게 되죠. 자, 이때 횡축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종축을 나타내는 거. 종축은요 우리가 자속 밀도고 이거는 전기장의 세기. 자, 이때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뭐 상관없어요. 자, 이때 종축과 만나는 점 이거는 잔류작이고 자,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점 자, 이거는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문제는 횡축과 종축, 횡보종잔 그렇게 썼죠.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 밀도. 일단 이 자체는 여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를 나타내는 게 답은 1번 그 축 자체죠. 18번은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다음 설명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이냐. 이거 잔류작이 그리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그러니까 잔류작이 보자력.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이 전격분의 무법 빼기 전격도 있고 자,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얘기하고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3%고요.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요, 4 곱하기 여기 0.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8, 3에 2.4, 그 다음에 6, 4에 2.4 하게 되면은 4.8 되겠네요. 답은 3번. 20번.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이 변압기 유가 열화되는 것은 열적 특성도 있고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고. 자, 이거 방지하기 위한 거, 우리가 브리더, 콘서베이터, 불활성 질소 다 마찬가지인데 4번에 부식 이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도전동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삼상이 공급하고 있을 때 유도전동기에 공급되는 삼상 중에서 어떤 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세 선 중에서 임의의 두 선을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거꾸로 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답은 3번이 되죠. 23번.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별표 하나 반 쳐주세요. 하나 반. 두 개까지 하기 조금 그렇고 하나 반. 1번.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의 80% 정도로 저압을 가해 기동한다가 아니라 3에서 50% 정도 가게 됩니다. 24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 기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스스로 전원을 공급했을 때 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장치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회전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콘덴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소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선풍기 이런 거 뜯어보게 되면요, 뒤에 콘덴서 하나씩 있어요. 제 주먹보다 좀 작은 거 하나씩 있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 전동기를 바로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5번. 비례 추이를 이동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이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돼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게 되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농형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자의 코일을 감았냐 안 감았냐, 회전자의 전류를 줬냐 안 줬냐예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전류를 준 거고, 농형 유도전동기는 전류를 주지 않은 거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토크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걸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례추이 나오게 되면은 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 기동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Y델타 기동 같은 거 어디서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면 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번. 12극의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냥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전기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계각이 얼마라고 했냐면 15도라고 했고요. 15도에다가 곱하기 12극이라고 했으니까 12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90도 정도가 나오겠죠. 답은 4번입니다. 27번. 전격이 10,000V, 500A, 역률 90%의 삼상 동기발전기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단락비가 1.3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격에다가 단락비를 곱한 게 우리가 단락전류가 되는 거죠. 전격이 지금 500이고 그 다음에 단락비가 1.3이라고 하니까 단락됐을 때 1.3배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 곱하기 1.3 하게 되면은 650 얻을 수 있고, 이게 바로 단락전류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28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자, 전절권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답은 4번.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29번. 삼상 380V 60Hz 사극 6 슬립이 5% 55kW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전자 속도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60Hz의 사극 이제 구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회전자 속도 N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N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 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니까 이거 P분의 120F가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나머지 다 알려줬나요? 극수랑 극수가 사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자, 1 빼기 슬립이 얼마예요? 여기 5%죠? 그러면은 1에서 0.05 빼니까 0.95가 되겠죠. 극수가 사극, 그 다음에 60 하면 이거 1800 있죠. 1800에 95%, 1800 곱하기 0.95 하게 되면 1710, 답 3번이죠. 30번.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위상, 주파수, 전압 다 같아야 되죠. 그런데 3번 용량까지 같을 필요는 없죠. 30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돌발, 순간적으로는 누설 리액턴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구, 지속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32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브와 포화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좌전류를 공급했을 때 이 단자 전압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포화에 이르게 된다, 임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무브와 특성곡선, 뭐 무브와 포화곡선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계단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다. 답은 4번이죠. 33번.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V 특성곡선이라고 해서 위상 특성곡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쪽을 계좌전류라고 하고, 자, 여기를 전기자전류라고 했을 때, 이 전기자전류의 크기가 마치 이렇게 V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 특성곡선 혹은 위상 특성곡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자, 이때 이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계좌전류가 많이 여자됐을 때, 즉 과여자됐을 때는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종여자가 됐을 때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 과콘, 그 다음에 부종여자일 때는 리액터, 부리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과여자로 운전하게 되면은 콘덴서, 답 1번. 네. 34번. 동기전동기의 V 특성곡선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역률, 이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작을 때 역률 1이 되는 거죠. 35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35번에. 자, 이 그림 하나 그리게 되면은 딱 끝나죠, 그냥. 그쵸? 자, 이쪽이 V, 이쪽이 V, 그쪽이 I, 그 다음에 이쪽이 I.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왼쪽에 2개는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른쪽에 2개는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발전기 이 판 위에다가는 뭘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감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감자, 밑에다가는 증자, 여기도 증자. 그럼 지금 문제.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니까 이 2개를 봐야죠. 그 다음에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앞설 때죠. 이렇게 두니까, 자, 여기는 전압이 앞설 때고, 이쪽은 전류가 앞설 때죠. 전압이 앞설 때 어떤 작용이 되게 되는가? 감자 작용을 한다. 답은 1번이 되죠. 36번.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정류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근데 이거 여러분 그냥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십시오. 밑에 보시게 되면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될 때 이 파이분의 2루트 2 곱하기 시록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분만 계산하십시오. 답은 4번 45볼트처럼 됩니다. 파이분의 2루트 2 곱하기 시록값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알파가 이제 점호각이라고 해서 언제 이걸 켰느냐 뭐 이런 거예요. 턴 온 시켰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계산하면은 답 4번이 나오게 됩니다. 37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선형 소자는요, 3번 다이오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 비례 관계가 아닌 것 3번이죠. 38번. 자,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전압이 1.17인 회로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싶다. 자, 정류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데, 이게 단상이냐, 혹은 삼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반파냐, 전파냐,
입력 대비 출력 전압이 달라지게 되죠.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한 것의 0.45배가 출력이 되고요. 전파는요 0.9배가 출력이 되고, 삼상 반파는요 1.17배가 출력이 되고, 삼상 전파는 1.35배가 출력이 되죠. 지금 여기서 1.17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삼상 반파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삼상 반파. 39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죠. 자기가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 뭐죠? GTO가 가능하죠. 답은 2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인버터는 뭡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40번. 자, 여기 교류가 있고,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고, 이 직류를 다시 내가 원하는 교류로 바꿀 수 있고, 직류를 원하는 크기의 직류로도 바꿀 수 있을 때, 이 각각의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게 되고, 교류로 바꾸는 걸 이거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게 됩니다. 컨버터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컨버터라는 게 근데 조금 광범위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류로 바꿀 때 이거를 우리가 DC 컨버터라고 합니다.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류로 바꾸는 건 사이클로 컨버터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인버터라고 부르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인버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답하기 쉽죠. 직류를 교류로 바꿀 때 사용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41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가? SCR은 이렇게 4층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P형, N형, 그 다음에 P형, 그 다음에 N형 4층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는 바로 P형 반도체에 해당한답니다. 답은 2번이죠. 42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너무 자주 나오죠. 이거 별 3개. 별 3개를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답은 트라이액이죠. 답은 2번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기 문제 살펴봤습니다. 기기 문제도 조금 더 전기 이론보다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기기는 확실히 이 개념 공부, 개념 정립이 잘 되신 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변압기 막 나왔는데 변압기 나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되는가 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 마지막 부분에 좀 오긴 했지만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은 앞에 정규반, 즉 이론을 조금 보시는 게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고요. 자, 조금만 더 가보죠. 조금만 더. 자, 마지막에 전기 설비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전기 설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전기 설비. 한 46개 문제 정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 전기 설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문제 읽고 답을 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게 되신다면 그래서 이 초코파이 특강 문제집 한 3번 정도 반복하시게 된다면 시험 보시기 전에 아주 우리가 든든하게 아침에 해장국 든든하게 먹고 우리가 딱 출근하는 것처럼 든든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선의 접속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전선 두 개가 서로 맞대어서 접속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하나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따로 분기되어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직선 접속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분기 접속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되죠. 2번 다음 중 단선의 전선 접속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선이라고 하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접속 방법이 아닌 거. 1번 트위스트 맞아요. 2번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앞접 접속 맞아요. 3번에 가는 단선의 분기 접속 맞아요. 4번에 근데 연선의 분기 접속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연선의 접속이죠. 해당되지 않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건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는요. 이 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2.5제곱밀리미터보다 더 커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댁에 있는 여기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콘센트 회로들 모두 다 2.5 스퀘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되어 있죠. 4번 절연 전선의 피복에 154kV NRV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NRV는 무엇을 나타내는 약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을 뜻합니다. R 하게 되면 루버라고 해서 우리가 고무를 뜻하게 되고 V는 비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게 된다면 고무절연 비닐시스 그리고 N 네온까지 들어가는 3번이 맞게 됩니다. 5번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을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들어오게 되는 자 이렇게 이제 낙하하는 선 이걸 우리가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이라고 하는데 드롭 비닐 와이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DV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6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H는 경동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4번이 답이죠. 7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할 때 이 진열장에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전선의 굵기가 0.75 스퀘어입니다. 0.75 제곱밀리미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0.75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8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게 된다면 이렇게 전선과 전선을 서로 접속하게 된다면 이때 기계적 강도는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몇 %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됩니까? 이거는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와 또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9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접지선은요 녹색과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녹색 선과 함께 노란색이 혼합으로 되어 있어야 이것이 앞으로 접지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옥내배선에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박스 안에서 전선에 접속이 가능한 것은 이 전선의 양 끝을 서로 이렇게 꼬아버리는 형식의 전선 접속법이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죠. 흔히 전선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서로 이렇게 트위스트로 말아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접속함이나 박스 같은 데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선관 안에서는 당연히 전선의 접속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데 기타 다른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1번 단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선 접속법은 무엇인가? 자, 6스퀘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6스퀘어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는 전선의 접속 방법이 되겠죠. 이 가는 전선의 접속 방법일 때는요 우리가 트위스트 그 다음에 굵은 접선 이거 뭐죠? 브리타니아 접속법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1번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12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한 회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플러그 있고 이렇게 가는데 자, 한 가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갈 때 두 가닥으로 가는 게 병렬 사용이죠. 자,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자, 1번에 동선을 사용할 때 단면적 50스퀘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 70스퀘어 이상 되어야 되고요. 2번에 전선에는 퓨즈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퓨즈를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이쪽도. 만약에 한쪽에다가 퓨즈 설치하게 되면은 끊어졌을 때 다른 쪽으로 전류가 완전히 이렇게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선에는 퓨즈 설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빈에서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함 같은 거 사용하게 될 때, 이 전선관이 들어가야 될 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뻥 하고 이제 뚫어야 전선관을 연결하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거. 우리가 종이에다가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게 펀치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죠. 여기도 사용하는 게 녹아웃 펀치라고 해서 구멍 뚫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압으로 사용하게 되죠. 14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서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은 오스터 필요해요. 나사낼 때. 그 다음에 리머 안쪽 단 다듬을 때 사용해요. 히키 구부릴 때 사용해요. 근데 3번에 토치램프 이거는 금속관 공사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합성 수지관 경질 비닐 전선관 사용하게 될 때 이 가열에서
관을 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15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요. 16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400V가 넘든 안 넘든 전선끼리의 반드시 간격은 6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아래 이제 표 보시게 되면은 400V가 안 되든 넘든 반드시 6c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과 조형제는 좀 다르죠. 400V가 넘을 때는 4.5cm 이상, 안 될 때에는 2.5cm 이상 되어야 되겠죠. 17번. 접착제를 사용해서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하는 경우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가 되어야 되는가? 자, 이때 보통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1.2배가 원래 기준이죠. 그런데 접착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0.8배도 우리가 봐줄 수 있죠. 자, 0.8배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18번.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후광전선관은요.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번에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광전선관에 20짜리는 없습니다. 19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박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거 박광전선관도 후짝 박홀로 되어 있어서 홀수가 되는데 복이 다 홀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19, 25, 31, 39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4번, 35는 없어요. 20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공사 방법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2번에 가요전선관 공사. 이거 안 됩니다. 위험한 곳은요. 합금캐만 가능하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 공사만 가능하게 되죠. 답은 2번은 아니에요. 21번. 저압 배전반에서 앞면 또는 조작 계층면의 최소 유지거리는 얼마큼이 되는가? 배전반을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최소한 열리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를 음식을 꺼내려면은 문을 열었을 때 이 벽 뒤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배전반도 우리가 최소 1.5m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22번.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피더 버스덕트, 플러그인 버스덕트, 그 다음에 트롤리 버스덕트 이런 거 다 버스덕트의 종류인데 1번에 플로어 버스덕트라고 하는 건 없어요. 플로어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바닥에다가 까는 덕트는 있게 되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23번. 금속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우리가 3미터 이하로 하여야 됩니다. 취급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취급할 우려가 없을 때는 6m까지는 가요. 24번. 다음 중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 폭 150mm 이하일 때는요. 이때는 1.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5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 경우 원칙적으로 케이블 단심일 때 외경의 몇 배 이상 해야 되는가? 원래 곡률반 지름은요. 일반적으로 전선 배관은 6배 이상이잖아요. 근데 케이블은 단심일 때는 8배로 가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8배. 26번. 금속 몰드 공사는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는가? 400V 미만에 사용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27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금속 덕트 안 돼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아니면 뭐 금속재, 가요전선관, 케이블 이런 거는 터널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금속 덕트는 안 돼요. 2번. 여기가 좀 습하잖아요. 그렇죠? 습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8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전로의 대지 전압을 400V 이하로 한다? 400V가 아니라 몇 볼트? 300V가 돼야 되겠죠. 2번. 전기 기계기구는 개방형으로 시설해야 된다? 아니에요. 완전히 폐쇄형, 밀폐형, 전폭형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폭발 방지형, 방폭형. 3번에 케이블을 전기 기계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쵸? 4번에 백열전등 및 형광등을 포함한 전기설은 일절 금지된다?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29번. 교통신호등의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도로 횡단할 때 6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번.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동작 우선회로 또는 상대동작 금지회로인 동력배선의 제어회로는 무엇인가? 자, 이걸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하게 되죠.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PB1 여기 PB2 자, 그릴 때
여기 뭐 x1이 동작한다. 자, 이쪽은 x2가 동작한다. 그럼 내가 동작할 때 너는 동작하지 마. 이렇게. 내가 동작할 때 너는 동작하지 마. 이런 거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죠. 상호 잠근다 라고 해서 인터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31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고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무엇인가? 큐비클형 배전반. 이렇게 캐비넷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이제 이런 건물 같은 데 지하 가보게 되면 다 큐비클형 배전반이 있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2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계기용 변압기, PT, VT 뭐 이런 거에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저기 이론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기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33번. 사람의 전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택용 유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인체 감지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30mA에 0.03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30mA, 그 다음에 시간은 0.03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죠. 3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최소 몇 가닥 이상이어야 되는가? 지선 몇 가닥. 자, 이렇게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이 지선 몇 가닥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3가닥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 가닥 아니에요. 여러 가닥을 꼬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3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이 지선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철주,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다 되는데 철탑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아이, 철탑을 또 지선으로 한다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철탑은 일단 기본 하중은 다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선으로 별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36번.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접지는 뭐예요? 감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 동작 확보하려고, 이상 전압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죠. 상승시키면 안 되죠. 상승시키는 걸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37번. 선로의 도중에 설치해서 회로에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전류를 감지하여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전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전주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쭉 와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보통 이제 차단기 같은데, 자, 저 차단기가 뭐지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리클로저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아서 끊었다가 알아서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기기죠. 자동으로 끊었다가 자동으로 재투입하게 되는 걸 리클로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동 재폐로 기능이 있는 거죠. 자, 3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되는가? 여기 전주에다가 발판 볼트 몇 미터라고 했어요? 1.8 미만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39번. 저고압 가공전선의 철도 또는 괴달을 횡단하는 거. 자, 이거 별표 3개. 별표 3개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별표 3개. 철도 나오게 되면 몇 미터? 6.5미터가 되겠죠. 답은 4번이죠. 40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전주에서 한 집에 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자, 그 집에서 분기해서 옆집으로 오게 되는 거, 자,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연접인입선. 연접인입선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폭 100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분기점으로부터 아니죠. 다시 할게요.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41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전장이 15m, 길이가 15m인 경우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설계화 중에 6.8kN 이하이다. 6.8kN 이하가 될 때는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 묻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15m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가 됩니까? 2.5 정도 나오게 되나요? 답은 1번이 되죠. 42번. 고압 가공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고압일 때는 6m, 그 다음에 저압일 때는 5m가 됩니다. 43번. UPS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무정전 전원장치죠. 답은 3번. 44번. 벽붙이 콘센트를 표시한 올바른 그림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벽붙이 콘센트는요.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게 콘센트예요. 그쵸? 근데 한쪽에다가 까맣게 칠하게 되면은 벽에다가 붙여라. 그 뜻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5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업소,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일정한 시간 지나게 되면 꺼지는 거. 이걸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하게 되죠. 일반 숙박업소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겠죠. 46번. 이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식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자, 이 식 이용하라 했어요. S는 1.5H를 이용하래요. 그렇죠? 이 식 이용하게 되는데 H가 여기서 2.4m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1.5 곱하기 2.4 이 식 이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3.6m. 답 그냥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3.6m 이내가 되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 문제 풀어봤습니다. 설비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쨌든 여러분 전기 기능사를 처음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관연도까지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아마 정상적인 학습 패턴이라면 이렇게 초코파이 특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험장으로 가실 텐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시험을 바로 앞두게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신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어쨌든 치열하게 학습을 하셔서 꼭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90점을 맞던 80점을 맞던 합격은 매 한 가지라서 점수를 조금 덜 맞아야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이 또 다음에 공부, 그 이어지는 공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한번 잘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실기시험도 역시 저희 다산전기학원 그리고 다산에듀와 함께 해 주시면은 저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